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천둥 소리 같은 호통이 터져 나오며 낡은 살인문이 박살났다. 고요하던 산골의 정적은 순식간에 횃불의 시뻘건 불길과 포졸들의 거친 고함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잠결에 놀라 총리불을 걷어찰 새도 없이 들이닥친 장정들의 억센 손이 강수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강수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서슬퍼런 육모 방망이가 그의 등짝을 내리찍었다. 억하는 단말마와 함께 입안에서 비릿한 핏물이 터져나왔다. 영문도 모른 채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강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으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방에서 일렁이는 횃불의 그림자와 귀신처럼 일그러진 포졸들의 험상도는 얼굴뿐이었다. 방 안에서 병석에 누워있던 노모가 기어 나오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나리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강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도 험하게 다루십니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노모는 앙상한 손으로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으나 무자비한 발길질에 저만치 나뒹굴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강수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짐승처럼 끌려 나왔다. 그의 눈앞에는 고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형방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낫한 자루가 횃불 아래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강수가 매일 나무를 하러 갈 때 쓰던 손때 묻은 낫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낫의 날에는 시커멓게 굳은 핏자국이 덕지덕지 엉겨 붙어 있었으니 그것을 본 강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것은 제 낫이 맞습니다만 어찌하여 피가. 강수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자 형방은 코웃음을 치며 침을 쾅 뱉었다. 이 천하의 페류나 같은 놈 내 놈이 그 낫으로 최진사 어른을 참살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난 것을 모를 줄 알았더냐.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감히 오리발을 내밀어 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최진사라니 고을 제일의 부자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그 최진사가 죽었다니. 게다가 내가 그를 죽였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악몽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낫과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강수의 절규,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실신해버린 노모의 모습이 뒤엉킨 그 밤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 끔찍한 사단이 벌어지기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강수의 삶은 가난하지만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강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길은 외딴 오두막에서 사는 나무꾼이었다. 비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구차한 살림살이였으나 그의 효심은 마을 아래까지 자자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겨울에도 언손을 호우 불어가며 산을 오르고 약초 한 뿌리라도 캐면 십리길 읍내 장터까지 달려가 쌀 한 줌과 바꾸어 오는 착한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다. 산새 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저녁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삶의 전부였던 그에게 세상의 탐욕이나 살인 같은 끔찍한 단어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강수가 유일하게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드는 것과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땔감을 넉넉히 마련하는 것뿐이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그날도 강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발밑에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인적 드문 골짜기 어디선가 끼잉 끼잉 하는 가녀린 신음이 들려왔다. 소리는 마치 갓난아기의 울음처럼 처량하고 애처로워 강수의 발길을 붙잡았다.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덤불 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하얀 털을 가진 짐승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 바둥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여우였다. 보통의 산짐승과는 달리 털에서 신비로운 은빛 광채가 도는 듯 했으나 지금은 뒷다리가 쇠로 된 덫에 꽉 물려 붉은 피가 낭자했다. 여우는 강수가 다가가자 두려움에 몸을 떨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려 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한지 이내 고개를 떨구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그 모습을 본 강수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물밀듯 밀려왔다. 얼마나 아플고 가만히 있어 보거라. 내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강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여우에게 다가갔다.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여우의 눈망울은 기이할 정도로 깊고 맑았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을 담고 강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강수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대로 두면 꼼짝없이 죽을 목숨임을 알기에 용기를 냈다. 조금 아플 게다. 참아야 한다. 강수는 억센 손으로 녹슨 덫의 양쪽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벌리기 시작했다. 쇠독이 오른 덫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았고 강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안간힘을 쓴 끝에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입을 벌렸다. 그 순간 여우는 재빨리 다리를 빼냈지만 상처가 깊은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강수는 입고 있던 저고리 안감을 찢어 여우의 상처난 다리를 정성스레 싸매주었다. 이제 되었다. 어서 가서 몸을 숨기거라. 사냥꾼이 다시 오기 전에 여우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몇 발자국 물러선 뒤 다시 강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 검은 눈동자 속에는 마치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여우는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더니 숲속의 짙은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강수는 멍하니 여우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에 묻은 여우의 붉은 피와 찢어진 옷자락은 분명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강수는 어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흰 여우는 영물이라던데 네가 큰 덕을 쌓았구나. 짐승도 은혜를 안다 하니 필시 좋은 일이 있을 게다. 강수는 그저 웃어 넘겼다. 좋은 일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나 걱정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음을 순박한 나무꾼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뒤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고을 유지이자 수천 석직이 부자인 최진사가 자신의 안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누군가 밤사이에 담을 넘어 최진사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장롱 속에 숨겨둔 금괴와 문서들을 몽땅 털어갔다는 것이었다. 최진사는 워낙 소작류를 가혹하게 걷고 백성들을 쥐어짜기로 악명 높은 자였기에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다고 수군거리면서도 범인이 누구일지 두려움에 떨었다. 관아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현감은 범인을 잡는 자에게 큰 상금을 내걸었다. 포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마을을 뒤집고 다니는 동안에도 강수는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 자신 같은 가난뱅이가 감히 최진사 댁에 높은 담장을 넘을리 만무하거니와 남을 해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도 가장 힘없는 자를 향해 굴러오고 있었다. 최진사의 조카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최치수는 사건 직후부터 이상할 정도로 범인 색출에 열을 올렸는데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형방과 은밀히 접촉하며 무언가를 모의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강수의 집 뒷마당 장작더미 아래서 피 묻은 낫과 최진사 댁의 엽전 꾸러미가 발견되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조작해 놓은 덫이었다. 곤히 잠들어 있던 강수는 영문도 모른 채 대역죄인이 되어 포승줄에 묶이게 된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마당에 무릎 꿇린 강수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날이 저는 맹세코 최진사 댁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낫이 왜 거기 있는지
그 엽전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형방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수의 턱을 발로 걷어찼다. 닥쳐라. 증거가 이리도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혓바닥을 놀려 내 놈이 어미 약값을 댄답시고 돈이 필요했던 게지. 가난이 죄라지만 어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내 놈은 관아에 가서 매운맛을 봐야 바른 대로 불겠구나. 형방의 손짓에 포졸들이 강수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강수야, 강수야, 내 아들아. 노모는 맨발로 흙바닥을 기어가며 아들의 뒤를 따르려 했지만 힘없이 쓰러져 통곡할 뿐이었다. 멀어지는 집과 쓰러진 어머니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강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들고 포졸들의 거친 욕설이 귓가를 때렸지만 강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산에서 구해준 그 흰 여우가 애군이라도 불러온 것일까? 아니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일까?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홀로 남겨질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강수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옥죄어 오는 포승줄은 더욱 깊이 살을 파고들 뿐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횃불 아래 끌려가는 강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착한 강수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럴 리가.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데.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강수의 가슴에 꽂혔다. 믿었던 이웃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상처를 남겼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지옥의 아가리 같은 검은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수가 옥사 안으로 내던져지는 순간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음을 선고하는 판결 소리처럼 들렸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바닥에 쓰러진 강수는 흐느껴 울었다. 찢어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와 눈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적셨다. 벽에 뚫린 작은 창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들어와 그의 비참한 모습을 비추었다. 그때였다. 감옥 밖 담장 너머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우, 아우, 늑대인지 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기이했다. 강수는 문득 산에서 보았던 그 흰 여우를 떠올렸다.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며칠 뒤면 사형을 당하거나 모진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다. 과연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있을까? 하늘이 있다면 어찌 이리도 무심하실까? 강수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또쓰며 오열하다가 지쳐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밤은 깊어가고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의 흉계는 이제 막 그 추악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산속의 그 흰 여우는 과연 은혜를 갚으러 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헛된 희망에 불과한 것인가? 옥사 밖의 어둠 속에서 은빛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관아의 담장을 넘고 있었다. 관아의 형방청 앞마당은 매캐한 피비린내와 살타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으아악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가르고 담장을 넘어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 발겼다. 형틀에 묶인 강수의 다리 사이로 굵은 주리대가 끼워지고 억센 포졸 2명이 양옆에서 힘껏 당기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강수는 입에 재갈을 문 채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부릅떴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정강이 뼈가 휘어지는 고통은 그가 평생 겪어온 가난이나 배고픔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지옥이었다. 형방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그 끔찍한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도축장의 백정이 소를 잡는 것을 구경하듯
강수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독한 놈 이래도 입을 열지 않겠느냐. 내 놈이 최진사 댁의 금괴를 어디에 숨겼는지 어서 불지 못할까. 형방의 호통에 포졸들이 주리대를 더욱 세게 비틀었다. 강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고통에 못 이겨 까무러치려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았다. 억울했다. 너무나 억울하여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다. 나리, 저는 정말 모릅니다. 강수는 픽거품을 물고 간신히 내뱉었으나 돌아온 것은 형방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다. 형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수의 앞까지 걸어와 쭈그리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기만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는 강수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리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놈아, 네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 관아에서는 범인이 필요하고 너는 딱 좋은 먹잇감이란 말이다. 어차피 천한 나무꾼 목숨 하나 사라진들 누가 신경이나 쓰겠느냐. 그러니 좋게 말할 때 자백하고 편해지거라. 계속 버티면 내 놈의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 평생 기어 다니게 해주마.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없는 백성을 벌레처럼 여기는 권력의 잔인한 본성이었다. 강수는 형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죄 없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형방은 강수의 끈질긴 저항에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며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저놈을 하옥시켜라. 내일 다시 문초할 것이니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피투성이가 되어 질질 끌려가는 강수를 뒤로하고 형방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사내에게 다가갔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그 사내는 바로 죽은 최진사의 조카 최치수였다. 최치수는 부채로 코를 막으며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어찌 되었소? 아직도 자백을 안 했단 말이오. 최치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형방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워낙 맷집이 좋고 고집이 센 놈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요. 하오나 걱정 마십시오. 며칠 굶기고 불로 지지면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최치수는 품에서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꺼내 형방의 손에 쥐어주었다. 반드시 이번 보름 안에는 끝내야 하오. 그래야 내가 숙부님의 유산을 정리하고 이 지긋지긋한 고우를 뜰 것 아니오. 만약 일이 틀어지면 자네나 나나 무사하지 못할 줄 아시오. 최치수의 눈이 살기로 번들거렸다. 사실 최진사를 살해한 진범은 바로 최치수였다. 노름빚에 시달리던 그는 숙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숙부를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평소 효자라고 소문났으나 뒤를 봐줄 배경이 없는 강수를 지목하고 형방을 매수한 것이었다. 두 악당이 밀담을 나누는 동안 강수는 다시 차가운 옥사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썩은 집단 위에 쓰러진 강수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찢어진 살점 사이로 차가운 습기가 스며들어 상처가 욱신거렸다. 옥사 안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암흑천지였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와 다른 죄수들의 앓는 소리만이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강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 끼니는 챙겨 드셨는지. 아들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잡혀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실까.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강수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면 병든 어머니는 누가 돌본단 말인가. 굶어 돌아가시거나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이 분명했다. 강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벽처럼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관아의 높은 담벼락보다 더 넘기 힘든 것은 부패한 관리들과 가진 자들의 결탁이었다. 강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거미줄이 쳐진 석가래 사이로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고문은 계속되었다. 강수의 몸은 성한 곳 하나 없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으나 그는 끝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다. 형방과 최치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현감이 사건의 진상을 꼼꼼히 살피기 전에 서둘러 처형해야 하는데 강수가 버티고 있으니 일이 꼬여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형방이 다시 옥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고문도구 대신 밥 한 덩이와 국 한 그릇을 들고 왔다. 며칠을 굶은 강수의 코끝에 구수한 밥 냄새가 닿자 위장이 요동쳤다. 형방은 쇠창살 사이로 밥상을 밀어 넣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많이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이게 다 내 어미가 읍내 장터에서 구걸해서 마련한 돈으로 사식 스시를 넣은 것이다. 강수는 밥그릇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어미라는 말에 멈칫했다. 형방은 강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옷길을 박았다. 네 어미가 관아 문 앞에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곡을 하고 있다. 지 아마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저러다 객사라도 하면 네 탓이겠느냐. 네가 고집을 피울수록 네 어미의 명줄만 줄어드는 꼴이다. 강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육체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으나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형벌이었다. 형방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솔직히 말해주마. 네가 자백을 하면 참수형은 면하게 해주겠다. 귀양을 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훗날을 도모하고 어미도 모실 것 아니냐.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네 어미를 공범으로 몰아 함께 옥에 가둘 수도 있다. 늙은 몸으로 이 차가운 바닥에서 며칠이나 버틸 것 같으냐. 이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효심이 지극한 강수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잔인한 수법이었다. 강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엎어버리며 울부짖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내 어머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형방은 혀를 차며 일어섰다. 픽픽, 어리석은 놈. 기회를 줘도 발로 차는구나.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거라. 그때는 정말 네 어미를 끌고 올 테니. 형방이 사라지고 난 뒤 강수는 엎질러진 밥알을 주워 먹으며 오열했다. 흙 묻은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피눈물이 쏟아졌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옥사 안의 죄수들도 모두 지쳐 잠든 시각. 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내일이면 어머니가 끌려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옥사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전 들었던 그 짐승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깝고 또렷했다. 마치 옥사 담장 바로 아래서 우는 듯했다. 졸고 있던 옥졸들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우 소리 아닌가? 재수없게 무슨 여우가 관아까지 내려와서 울어대 돌이라도 던져서 쫓아버려. 옥졸들이 투덜거리며 창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잠시 후 밖에서는 옥졸들의 비명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으악, 저 눈빛 좀 봐. 귀신이다. 여우 귀신이야.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옥졸들이 혼비백산하여 안으로 도망쳐 들어왔다. 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다. 봤어, 그 허연 게 공중에 붕 떠서 우리를 노려보는데 눈에서 파란불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씌었나 봐. 오늘 밤은 꼼짝 말고 여기 처박혀 있어야겠어. 강수는 쇠창살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려 애썼다. 옥졸들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슬프고도 애절한 그 소리는 강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고 달래는 진홍곡처럼 들렸다. 강수는 직감했다. 산에서 구해주었던 그 흰 여우가 자신을 찾아온 것임을. 네가 왔구나. 미물인 너도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왔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은 어찌 이리도 잔혹하단 말이냐. 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여우에게 말을 걸었다. 돌아가거라.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나 같은 놈 때문에 너까지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우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옥사 안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강수의 귓가에 맴돌며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희망을 놓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한편 사랑방에서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던 최치수에게도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흥청망청 취해 있던 최치수는 묘한 한기를 느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무슨 소리야? 하인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저 옥사 근처에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밤새 울어댄다고 합니다. 쫓아내도 도망가지 않고 사람을 홀리는 눈빛을 하고 있다 하여 포졸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최치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예로부터 흰 여우를 보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속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짐짓 큰 소리를 쳤다. 에이 재수없는 짐승 같으니라고 당장 포수들을 불러서 그놈의 가죽을 벗겨버리라고 해라. 감히 내 앞길을 막는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려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죄지은 자는 바람 소리에도 놀란다 했던가. 최치수는 술을 들이켜도 가시지 않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여우의 울음소리는 뚝 그쳤다. 하지만 그 밤의 기이한 현상은 관아 전체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하여 징조를 보낸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강수의 억울함을 하늘도 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인들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다. 날이 밝자마자 형방은 약속대로 포졸들을 이끌고 강수의 집으로 향했다. 강수의 노모를 잡아들여 강수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릴 심산이었다. 옥사 안에서 그 소식을 들은 강수는 절규하며 머리를 다셨다. 안 돼, 어머니, 제발 어머니만은 피가 낭자한 이마를 바닥에 닿으며 울부짖는 강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이제 강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사악한 음모의 덫은 점점 조여오고 구원의 손길은 너무나 멀리 있는 듯 보였다. 과연 그 신비로운 흰 여우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은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운명을 뒤바꿀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동원의 밤은 깊고도 무거웠다. 내일이면 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처형날이건을 고울을 다스리는 현감의 잠자리는 가시방석과도 같았다. 방안을 밝히던 촛불이 심지가 타들어가며 파르르 떨렸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곡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다. 현감은 잠을 청하려 몇 번이나 뒤척였으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정체 모를 답답함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다. 참으로 괴이하도다. 죄인이 자백을 거부하고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여 이리 마음이 심란한 것인가? 아니면 내 심기가 허해진 탓인가? 현감은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머리맡에 놓인 찻잔을 들어 식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강수라는 나무꾼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피 묻은 낫 훔쳐진 엽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조카와 담당 형방에 일관된 증언이 있었다. 관례대로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다. 허나 현감의 오랜 관리 생활에서 우러나온 직감이라는 놈이 자꾸만 뒷덜미를 잡아 끌었다. 문초를 당하면서도 형형하게 빛나던 강수의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결백에 대한 확신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형을 집행하고 나면 이 찝찝함도 사라지겠지.
현감은 애써 잡념을 떨치려 다시 자리에 누웠다. 피로가 몰려온 탓인지 아니면 탁한 공기 탓인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잠은 평온한 안식이 아니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몽환의 숲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꿈속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하늘도 땅도 구분할 수 없는 흐릿한 공간,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곳에서 현감은 홀로 서 있었다. 어디선가 구슬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으흐흑, 원통하고 분하옵니다. 소리는 가늘지만 끈질기게 귓가가 아닌 심장을 파고들며 울렸다. 현감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여인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칠흑처럼 검어 허리춤까지 내려왔고 입고 있는 옷은 상을 당했을 때나 입는 하얀 소복이었다. 여인의 어깨는 서러움에 겨운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현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대는 누구인고 어찌하여 이 야심한 시각에 관아의 뜰도 아닌 내 꿈속에 나타나 이리 슬피 우는가. 현감의 물음에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돌아섰다. 그 모습을 본 현감은 흡하고 숨을 들이켰다.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세의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다.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으나 그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깊고 검은 눈동자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붉은 피눈물이었다. 볼을 타고 흐르는 선명한 핏자국이 소복 위로 뚝뚝 떨어져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여인은 현감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표독스러우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나리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억울함을 어찌 인간의 법으로 덮으려 하시나이까. 현감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 아이라니 내일 처형될 강수놈을 말하는 것이냐. 그놈은 살인강도다. 증거가 명백한데 네가 무슨 연유로 그를 두둔하느냐. 너는 그놈의 정인이라도 된단 말이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정인이 아니오라 목숨의 빚을 진 미물이옵니다. 제게 베풀어준 은혜가 하해와 같아 천년의 도를 닦아 승천해야 할 운명을 거스르고 금기를 깨면서까지 나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소서. 여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을 넘어선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천년의 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범상한 인간이 아님을 직감한 현감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면 진범이 따로 있다는 말이냐? 여인은 피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신호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허공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범인은 가까이에 있사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해하고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운 악귀들이 나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나이다. 현감은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그게 누구란 말이냐. 그리고 증거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것 아니냐. 여인은 천천히 다가와 현감의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서늘한 냉기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누린내가 섞인 묘한 향기가 현감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강수의 집에서 나온 낫은 조작된 것입니다. 진짜 흉기는 따로 있습니다. 최진사댁 뒤뜰 수백 년 묵은 당산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의 북쪽으로 뻗은 뿌리 아래 세자 깊이를 파보시옵소서. 그곳에 진범의 이름이 새겨진 날이 부러진 단검이 묻혀 있사옵니다. 당산나무 아래 부러진 단검이라. 현감이 홀린 듯 중얼거렸다. 여인은 말을 이었다. 그 칼은 범인이 범행 도중 부러뜨린 것으로 당황하여 미처 멀리 버리지 못하고 급히 묻은 것입니다.
그 칼자루에 새겨진 문양을 보시면 누구의 소행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다. 날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무고한 피를 보지 않게 하소서. 만약 그 아이가 죽는다면 이 고을에는 앞으로 10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여인의 마지막 말은 서슬퍼런 경고와도 같았다. 현감이 무어라 대답하려는 순간 멀리서 꽃기호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여인의 형상이 흐릿하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부디, 부디, 여인은 하얀 연기처럼 피어오르더니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잠깐게 섞어라. 현감은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자신의 고함에 놀라 눈을 번쩍 떴을 때 그는 흠뻑 젖은 채 요 위에 앉아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꿈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개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섬뜩했다. 방 안에는 여인이 남기고 간 듯한 서늘한 냉기와 꿈속에서 맡았던 그 비릿하고도 묘한 향기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현감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창밖은 이미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관아 밖에서는 처형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포졸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둥둥둥 형집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현감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갈등이 밀려왔다. 꿈은 꿈일 뿐이다. 헛것에 홀려 국법을 어기고 형집행을 미룬다면 상부의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이 사실이라면 죄 없는 백성을 죽이고 진짜 살인자를 놓아주는 꼴이 된다면 목민관으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당산나무 북쪽 뿌리 아래 세자 깊이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현감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의관을 정죄할 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마당에 있던 이방과 포졸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사또, 날이 기침하셨습니까요? 이제 곧 죄인 강수를 형장으로 끌어낼 참이었습니다. 이방이 아부를 떨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현감의 뇌리에 꿈속 여인의 말이 스쳤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나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귀들. 현감은 이방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소리쳤다. 당장 형 집행을 중지하라. 갑작스러운 명령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이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내 형 집행을 중지하라니요. 이미 날도 밝았고 구경 나온 백성들도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상부에도 보고가 올라간 사안인데 어찌? 이방의 말끝이 흐려졌다. 현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형 집행을 멈추고 죄인 강수를 다시 하옥시켜라. 그리고 관아의 포졸들 중입이 무거운 자들 5을 추려 즉시 삽과 곡괭이를 챙겨 대기시켜라. 현감의 호령은 서리빨 같았다. 영문을 모르는 포졸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고 형장에 끌려나가기 직전이었던 강수는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옥사로 끌려갔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강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치수와 형방은 안절부절 못하며 동원 주위를 서성거렸다. 갑자기 형 집행을 멈추다니.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혹시 그놈이 무슨 짓이라도 한 건가? 최치수가 불안에 떨며 형방에게 물었다. 형방 역시 안색이 창백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사또께서 밤새 악몽이라도 꾸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 악당이 수군거리는 사이 현감은 무장한 포졸들을 이끌고 관할을 나섰다. 목적지는 최진사댁이었다. 현감의 표정은 비장했다. 만약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은 미치광이 취급을 당할 것이고 관직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허나 그 여인의 피눈물을 본 이상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른 아침 최진사 댁의 소슬대 문이 활짝 열리고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집안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치수가 길을 막아섰다. 사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상중에 있는 남의 집에 군졸들을 이끌고 쳐들어오시다니요. 최치수는 짐짓 화를 냈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현감은 최치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뒤뜰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당산나무가 웅장한 자태로 서 있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나무였다. 현감은 나무 앞에 서서 꿈속 여인이 일러준 방향을 가늠했다. 북쪽으로 뻗은 굵은 뿔이 바로 그곳이었다. 여기를 파라, 조심스럽게 파야 한다. 현감의 지시에 포졸들이 삽질을 시작했다. 흙이 한 삽 두 삽 퍼올려질 때마다 현감의 심장은 타들어갔고 뒤따라온 최치수와 형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설마 그곳을 알 리가 없지 않은가. 한자 두자 흙구덩이가 깊어질수록 주위는 침묵에 휩싸였다. 구경하던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텅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린 것이다. 날이 무언가 있습니다. 포졸이 소리쳤다. 현감이 다급하게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손으로 흙을 조심스레 걷어냈다. 그러자 흙투성이가 된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칼집에 쌓인 단검이었다. 현감은 떨리는 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스릉하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칼날은 끝이 뭉툭하게 부러져 있었고 칼자루에는 붉은 보석과 함께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최씨 가문의 문장이었다. 현감은 단검을 높이 치켜들며 돌아섰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칼날은 마치 진실을 심판하는 섬광과도 같았다. 현감의 시선이 최치수에게 꽂혔다. 최치수,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거라. 이것은 내 놈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호신용 단검이 아니더냐. 그 순간 최치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다. 옆에 서 있던 형방 역시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꿈속 여인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현감은 전율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 아니 저 미물이라 불리는 영물이 억울한 자를 돕기 위해 보여준 기적이었다. 현감은 부러진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며 우렁차게 명령했다. 여봐라. 당장 저 살인마 최치수와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한 형방놈을 포박하라. 그리고 옥에 있는 강수를 즉시 풀어주고 이곳으로 데려오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최치수와 형방을 결박했다. 억울합니다. 모함입니다. 그들은 발악했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 앞에서는 허망한 몸부림일 뿐이었다. 현감은 당산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옥사 밖에서 밤새 울던 여우의 울음소리처럼 혹은 꿈속 여인의 안도하는 숨소리처럼 들렸다. 고맙네 짐승이어도 사람보다 낫구먼. 현감은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뿐이었다. 판결은 뒤집힐 것이고 악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옥사에서 풀려난 강수가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관아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과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흰 여우는 지금 어디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까? 산등성이 넘어 어딘가에서 은빛털을 휘날리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동원 마당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나 관아에 모여든 수백 명의 백성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재판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형틀에 묶여있던 죄인은 이제 자리가 뒤바뀌어 있었다. 억울하게 죽음을 기다리던 강수는 포승줄이 풀린 채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 한편에 서 있었고, 반대로 며칠 전까지 호의호식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최치수와 형방은 오라에 꽁꽁 묶인 채 형틀 앞에 무릎 꿇려 있었다. 그들의 몰골은 참혹했다. 최치수의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벗겨져 상투가 풀어 헤쳐진 채였다. 형방 역시 관복이 찢어지고 입가에 피가 맺혀 있어 그들이 끌려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거칠게 저항했는지 짐작게 했다. 현감은 관복을 정제하고 높은 대청마루 위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추상초션같이 차가웠으며 손에는 문제에 부러진 단검이 들려 있었다. 현감이 쥐고 있는 그 작은 쇠붙이 하나에 세 사람의 운명이 아니 온 고을의 정의가 달려 있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현감이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그 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마당에 있던 까치들이 놀라 날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최치수는 여전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도끼를 뿜어냈다. 사또,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천한 나무꾼 놈과 작당하여 양반인 저를 능멸하려 하시는 겁니까? 제가 숙부님을 죽이다니요.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최치수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자신이 가진 재력과 가문의 힘을 믿고 끝까지 발뺌할 심산이었다. 형방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그렇습니다요, 사또. 그 단검은 그래요. 누군가 훔쳐가서 묻어둔 것입니다. 저희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자들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들 증거가 나왔는데도 오리발을 내밀어 당장 주리를 틀어라. 분노한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다. 현감은 차갑게 웃으며 단검을 들어보였다. 도둑맞은 물건이라고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놈은 사건 당일 이 칼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칼날을 보아라. 끝이 부러져 있다. 의원이 최진사의 시신을 거만할 때 뼈에 박혀있던 쇠조각 하나를 찾아내었다. 내 지금 당장 그 조각과 이 칼을 맞춰보리라. 현감의 지시에 관노가 작은 헝겊에 쌓인 쇠조각을 가져왔다. 현감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단검에 부러진 날과 쇠조각을 맞대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았다. 순간 최치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귀신을 본 듯 동공이 흔들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현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몰아붙였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내 놈이 숙부의 가슴을 찌를 때 칼끝이 갈비뼈에 부딪혀 부러진 것이다. 그러고도 아니라고 잡아댈 셈이냐. 증거가 명백해지자 최치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반성이 아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뱀의 눈처럼 교활하게 번들거렸다. 그는 슬그머니 시선을 형방에게 돌렸다. 모든 죄를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이었다. 눈치 빠른 형방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형방은 자신이 독박을 쓰게 생겼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살아온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한낱 비겁한 소인배에 불과했다. 현감은 형방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하고 그를 향해 계기를 박았다. 이방 듣거라. 너는 관아의 녹을 먹는 자로서 마땅히 공명정대해야 하거늘 사욕에 눈이 멀어 살인자와 결탁하고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했다. 내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허나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한다면 내 참작하여 목숨만은 부지해 줄 수도 있다. 어찌하겠느냐. 저자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느냐. 아니면 진실을 고하고 죗값을 치르겠느냐. 능지처참이라는 말에 형방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사또,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최치수 놈이 다 꾸민 일입니다요.
형방의 입에서 배신의 말이 터져 나오자 최치수가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형방을 걷어찼다.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감히 나를 팔아 아수라장이 된 재판정에서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 놓았다. 형방은 억울하다는 듯이 바닥에 머리를 또시며 그날 밤의 진상을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최치수 놈이 노름빚 때문에 숙부인 최진사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 어른이 꾸짖으며 거절하자 홧김에 품고 있던 단검으로 흑흑 그러고는 저를 찾아와 거금을 줄 테니 뒤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수놈 낫을 훔쳐다가 피를 묻히고 엽전을 숨긴 것도 강수놈을 범인으로 몬 것도 다 저놈이 시켜서 한 짓입니다요. 형방의 자백은 구체적이고 적나라했다. 듣고 있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돈 때문에 친숙부를 살해하고 그것을 덮으려 죄 없는 효자를 희생양으로 삼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분노한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지려 하자 포졸들이 간신히 막아섰다. 강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과 억울함이 형방의 자백으로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역시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형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입을 열었다. 최치수 듣거라. 너는 인륜을 저버리고 폐륜을 저질렀으며 국법을 유린하고 무고한 자를 해하려 했다. 그 죄는 하늘에 닿고 땅을 가를 만큼 무겁다. 최치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형감의 다음 말에 그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허나 네 죄를 밝혀낸 것은 나의 지혜도 아니요 포졸들의 수사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었다. 형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억울한 원혼과 은혜를 아는 미물이 내 꿈에 나타나 너의 죄상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네가 아니라 저 불쌍한 강수가 서 있었을 것이다. 짐승도 은혜를 갚고 의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내 놈은 금수만도 못하구나. 형감의 말에 좌중은 술렁거렸다. 꿈 이야기, 미물 이야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신비로움에 전율했다. 강수만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 그 흰 여우가 정말로 나를 구했구나. 강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형감은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치수와 이방은 즉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 참수형에 처한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일부는 피해를 입은 강수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라. 형감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형집행관들이 달려들어 두 죄인을 끌고 나갔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멀어지며 군중들의 환호성에 묻혔다. 사필귀정 12꾀정. 모든 일이 바른 길로 돌아갔다. 억눌려 있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형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강수 앞으로 다가갔다. 강수는 황송하여 엎드려 절을 하려 했으나 형감이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내 무능하여 죄 없는 자네를 험한 꼴을 당하게 했으니 그 죄가 크네. 형감의 따뜻한 사과에 강수는 오열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이렇게 밝혀주신 것만으로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형감은 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영물을 움직인 것이네. 앞으로는 부디 노모를 모시고 편안히 살게나. 관아 마당은 눈물 바다가 되었다. 구경하던 아낙네들도 험상궂은 포졸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강수는 어머니를 업고 관아문을 나섰다. 등 뒤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가벼운 무게가 그제야 실감났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다시 느끼는 삶의 무게였다. 강수야, 내 새끼.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관아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박수를 보냈다. 강수, 만세, 사또, 만세. 그 환호성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사람들의 희망가였다. 그 시각 마을 뒷산 언덕에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억새밭을 흔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잠시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한 마리 흰 여우로 변하여 숲속으로 사라졌다. 강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그 익숙한 냄새 비릿하면서도 신비로운 그 향기가 코끝을 스쳤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은혜는 내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여우가 사라진 숲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피비린내 나던 비극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이제 남은 것은 치유와 평화의 시간뿐이었다. 하지만 강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와 여우와의 인연이 남겨준 긴 여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강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단단했다.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산골짜기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강수의 오두막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관아에서 풀려나 돌아온 지 꼬박 석 달이 지난 후였다.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강수의 몸은 어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좋은 약재 덕분에 거의 회복되었다. 찢어졌던 살결에는 흉터가 남았으나 그것은 수치스러운 상처가 아니라 효심과 진실을 증명하는 영광의 훈장과도 같았다. 강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따스한 봄햇살을 쬐며 자신의 다리를 주물렀다. 비록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오곤 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강수야, 볕이 참 좋구나. 이제 몸은 좀 어떠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왔다. 어머니가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과 탕약을 들고 나오셨다. 예전 같았으면 실에 기죽 한 그릇이 고작이었을 밥상이 이제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이 오를 만큼 풍성해졌다. 이는 현감이 판결한 보상금 덕분이었다. 최치수와 형방의 재산 일부를 몰수하여 강수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모자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강수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가장 먼저 기울어가던 초가집 지붕을 튼튼한 빗짚으로 새로 엮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벽 틈을 황토로 꼼꼼하게 메웠다.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위해 질 좋은 이불과 옷감을 장만하고 읍내 명의를 찾아가 보약을 지어드렸다. 남은 돈은 훗날을 위해 항아리에 담아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 벼락부자가 되었다 하여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치를 부리는 일은 강수의 천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예전에는 그저 착하지만 가난한 나무꾼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하늘이 돕는 효자라 부르며 우러러 보게 된 것이다. 길을 가다 마주치면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안악들은 떡이나 과일을 쥐어주며 덕담을 건네곤 했다. 어머니 국이 참 맛있습니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강수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뜨며 웃자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게 다 네가 착하게 산 덕분이고 산신령님이 도우신 게다. 그 모진 일을 겪고도 살아 돌아온 것이 꿈만 같구나. 두 모자는 밥상머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을 만끽했다.
그것은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평범하고도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며칠 뒤 강수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만한데 굳이 힘든 나무질을 하러 가느냐며 만류했지만 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몸을 너무 놀리면 되려 병이 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인사드릴 분도 있고요. 강수가 말하는 인사드릴 분이 누구인지 어머니도 짐작하고 있었다. 강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올랐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싱그러운 나무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해 억지로 오르던 고단한 길이었으나 이제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설레는 길이 되었다. 강수는 나무를 하기 전에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이 있었다. 바로 그 흰 여우를 덫에서 구해 주었던 골짜기. 그리고 여인의 형상이 나타나 현감의 꿈에 나타났다는 당산나무 아래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 간 떡과 술을 바위 위에 정성스레 차려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물이라 천대받는 당신이 사람보다 더 큰 의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어디선가 산새들이 지저귀며 화답하는 듯했다. 강수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혹시라도 그 신비로운 은비터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깊은 산속은 고요하기만 했다. 영물은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라 했던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강수는 다시 지게를 짊어졌다. 그때였다. 숲속 깊은 곳 덤불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수가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그곳에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흰 여우가 서 있었다. 다리의 상처는 말끔히 나았는지 털은 눈부시게 빛났고 자태는 더욱 위험 있어 보였다. 여우는 도망가지 않고 강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깊고 그윽한 눈동자는 여전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혹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듯한 눈빛이었다. 강수는 숨을 죽이고 여우를 바라보았다. 잘 지냈느냐? 몸은 다 나은 것이냐? 강수가 조심스레 묻자 여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듯한 실행을 했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랑 흔들며 강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강수의 몸에 벤 사람 냄새를 기억하려는 듯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강아지 같으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다. 잠시 후 여우는 숲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다가 멈춰 서서 다시 한번 강수를 돌아보더니 긴 울음소리를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우.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닌 축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노래처럼 메아리 쳤다. 강수는 여우가 사라진 곳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가라. 부디 사냥꾼에게 잡히지 말고 천년만년 이 산의 주인이 되어 다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강수는 산을 수없이 오르내렸지만 다시는 흰 여우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여우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고 자신은 인간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수는 읍내의 참한 처녀와 혼인을 하였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는 여전히 나무꾼 일을 했지만 틈틈이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성실하게 재산을 불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그는 나중에 마을의 이장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돕는 덕망 높은 어른이 되었다. 강수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들에게 약값을 대주는 등 자신이 받은 복을 세상에 돌려주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으나 강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짐승에게 배운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욕심만 부리겠습니까?
어느 여름날 저녁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강수는 평상에 앉아 손자들에게 부채를 붙여주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반딧불이가 춤을 추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손자가 조르자 강수는 허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 하얀 여우 이야기요. 할아버지를 구해줬다는 그 여우 이야기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다. 강수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산능선이 마치 거대한 여우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그 여우는 산신령님의 심부름꾼이었단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위기에 처하면 짠하고 나타나 도와주는 거지. 강수는 옛 추억에 잠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흉악했던 최치수와 부패했던 형방의 최후,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알려준 여인의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듣다가 악당들이 벌을 받는 대목에서는 박수를 치고 여우가 사라지는 대목에서는 아쉬운 탄성을 질렀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비밀도 없는 법이다. 내가 남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언젠가 태산 같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고름이 흐르게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강수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강수의 흰 수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문득 그 바람 속에 섞인 익숙한 향기를 맡았다. 아주 오래전 옥사 안의 절망 속에서,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서 맡았던 그 비릿하고도 향긋한 숲의 냄새였다. 강수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고맙다, 나의 벗이여. 강수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았다. 억울한 누명, 죽음의 공포, 그리고 기적 같은 구원.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의 삶은 저무는 해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악인은 사라지고 선인이 복을 받는 세상. 비록 현실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강수가 사는 이 산골 마을만큼은 정의와 인정이 넘쳐 흘렀다.